오늘은 소름 끼치게 무서운 사연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빈번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니 주의해서 들어보세요. 엄마, 나야. 지금 큰일 났어. 이 한마디의 전화가 한 가정을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62세의 김영희 씨는 그날 오후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키운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떨리는 음성, 급박한 어조, 심지어 말끝을 흐리는 버릇까지 똑같았습니다. 엄마, 나 지금 교통사고 냈어. 사람이 다쳤는데 합의금이 당장 필요해. 빨리 안 주면 구속될 수도 있대. 영희 씨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평소 성실하게 직장 생활을 하던 아들이 사고를 냈다니.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아들의 흐느끼는 소리에 영희 씨의 이성은 완전히 마비되었습니다. 어머니로서의 본능만이 그녀를 지배했습니다. 얼마가 필요한데?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울지 마. 5천만 원이 필요해요. 지금 당장요. 변호사님이 계속 재촉하시는데. 영희 씨는 즉시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30년간 모은 노후 자금, 남편이 암투병 중에 쓰려고 아껴둔 돈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구속될 수도 있다는 생각에 망설일 여유가 없었습니다. 은행 창구 직원이 이렇게 큰 금액을 급하게 인출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혹시 보이스피싱은 아니시죠? 라고 물었지만 영희 씨는 제 아들 목소리인데 제가 모를 리가 있나요? 라며 화를 냈습니다. 돈을 인출한 영희 씨는 전화로 안내받은 대로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알려준 지갑 주소로 송금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이제 해결됐어요. 라는 아들의 목소리를 듣고서야 영희 씨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퇴근한 진짜 아들이 집에 들어오는 순간 영희 씨의 세계는 무너졌습니다. 엄마, 저 왔어요. 오늘 회식이 있어서 조금 늦었어요. 멀쩡한 아들의 모습을 본 영희 씨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휴대폰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30년 노후 자금 5천만 원이 단 이 시간 만에 증발한 순간이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전화 속 목소리가 정말로 아들의 목소리와 완벽하게 똑같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딥보이스 피싱의 무서운 현실입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범죄자들은 이제 단 몇 초의 음성 샘플만으로도 누구의 목소리든 완벽하게 복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SNS에 올린 영상, 유튜브 댓글의 음성 메시지, 심지어 전화 통화 내용까지도 범죄의 재료가 됩니다. 영희 씨의 경우 아들이 평소 가족 단톡방에 올렸던 15초짜리 음성 메시지가 악용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범인들은 그 짧은 음성만으로도 아들의 목소리를 완벽하게 재현해냈습니다. 높이, 말투, 심지어 감정까지 똑같이 구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범죄 조직은 최근 3개월간 같은 수법으로 47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23억 원을 편취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50대 이상의 부모 세대였으며 모두 내 자식 목소리를 내가 모를 리 없다고 확신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러한 범죄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제 범인들은 단순히 목소리만 복제하는 것이 아니라 SNS 활동을 분석해 피해자의 가족관계, 경제 상황, 생활 패턴까지 파악한 후 범행을 저지릅니다. 우리의 일상이 고스란히 범죄의 시나리오가 되는 것입니다. 영희 씨는 현재 극심한 우울증과 불안장애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의 암 치료비마저 위협받는 상황에서 그녀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내 아들 목소리를 못 알아본단 말인가요?
이것은 단순한 금전적 피해가 아닙니다. 한 가정의 신뢰, 안전, 그리고 미래가 송두리째 무너지는 참혹한 범죄입니다. 경찰서에 신고하러 가는 길, 영희 씨는 자신이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의 표적이 되었는지 알게 됩니다. 사건 발생 다음 날 영희 씨는 아들과 함께 서울 강남경찰서를 찾았습니다. 담당 형사는 영희 씨의 진술을 들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이미 이번 달에만 같은 수법에 피해 신고를 12건이나 접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 범죄 조직은 상당히 조직적이고 전문적입니다. 단순히 목소리만 복제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를 사전에 철저히 조사합니다. 형사는 영희 씨의 휴대폰과 아들의 휴대폰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습니다. 범인들은 최소 3주 전부터 영희 씨 가족을 관찰해왔던 것입니다. 먼저 아들의 SNS 계정이었습니다. 아들은 평소 인스타그램에 일상을 자주 공유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의 회식 사진, 주말 등산 인증샷, 그리고 가족과의 저녁 식사 영상까지. 특히 어머니 생신날 올린 15초짜리 영상에서 엄마 생일 축하해요. 사랑해요라고 말하는 음성이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요즘 AI 음성 합성 기술은 단 3에서 5초의 음성 샘플만 있어도 완벽한 복제가 가능합니다. 15초면 충분히 자연스러운 대화를 만들어낼 수 있죠. 형사의 설명에 아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했던 그 영상이 어머니를 속이는 도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또 있었습니다. 영희 씨의 휴대폰 통화 기록을 분석한 결과 사건 발생 2주 전에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전화가 걸려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영희 씨는 명의도용 확인이라는 명목으로 몇 가지 질문에 답했었습니다. 자녀분은 몇 명이십니까? 아드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혹시 최근에 큰 지출 계획이 있으신가요? 영희 씨는 당시 이 질문들이 단순한 본인 확인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범인들이 피해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치밀한 사전 작업이었습니다. 영희 씨가 아들 이름을 말하는 음성까지도 녹음되었고, 이는 나중에 엄마 나 민준이야라는 문장을 만드는데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범인들은 이렇게 수집한 정보를 바탕으로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냅니다. 피해자가 가장 약한 순간, 가장 판단력이 흐려질 만한 상황을 정확히 노리는 겁니다. 실제로 범행 당일은 영희 씨 남편이 병원에서 항암 치료를 받는 날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정신적으로 지쳐 있었고 아들에 대한 걱정으로 더욱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범인들은 이런 상황까지 파악하고 있었던 것일까요? 형사는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습니다. 김영희 씨, SNS에 남편분 투병 사실을 언급하신 적 있으시죠? 오늘은 남편 병원 가는 날 항암 치료 힘들어 하시네요. 같은 게시글들이요. 영희 씨는 그제야 자신의 SNS를 다시 살펴봤습니다. 지난 6개월간 그녀는 남편의 투병 일기를 거의 매일 기록했습니다. 어느 날 치료를 받는지, 컨디션이 어떤지, 심지어 경제적 부담까지도 솔직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치료비가 만만치 않지만 우리 딸과 아들이 있어서 든든하다. 평생 모은 돈이 병원비로 나가지만 남편만 건강하면 된다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범인들은 이 모든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영희 씨 가족의 경제 상황, 아들에 대한 애정,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까지,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시나리오를 만들어냈습니다. 아들이 교통사고를 냈고 합의금이 없으면 구속된다는 이야기는 영희 씨가 절대 거부할 수 없는 시나리오였습니다. 경찰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영희 씨는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범행에 사용된 전화번호는 실제 아들의 번호와 단 한 자리만 다른 번호였습니다. 010-1234-5678이 아들 번호라면 범인은 010-1234-5679를 사용했습니다. 급박한 상황에서 영희 씨는 번호를 제대로 확인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것도 기술입니다. 스푸핑이라고 해서 발신 번호를 조작하는 기술이죠. 심지어 경찰서 전화번호로도 위장할 수 있습니다. 형사는 더 암담한 소식도 전했습니다. 영희 씨가 송금한 비트코인은 이미 여러 차례 다른 지갑으로 분산되어 추적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범인들은 즉시 가상화폐를 현금화하거나 해외로 빼돌리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돈을 되찾을 가능성은 5% 미만이라는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금의 회수율은 3.2%에 불과합니다. 특히 가상화폐로 송금한 경우는 더욱 어렵습니다. 영희 씨는 그 자리에서 오열했습니다. 30년간 모은 돈, 하루하루 아끼고 모았던 그 돈이 단 2시간 만에 그것도 되찾을 가능성조차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를 안으며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자신의 SNS가 어머니를 이토록 고통스럽게 만들었다는 죄책감에 짓눌렸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SNS를 조심했어야 했는데, 하지만 이것은 누구의 잘못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범죄자들이 너무나 교묘하고 잔인했을 뿐입니다. 평범한 일상,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걱정하는 마음까지도 범죄의 도구로 만드는 악랄함 앞에서 누가 완벽하게 대비할 수 있겠습니까? 형사는 사건 접수를 마치며 말했습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조직은 아마도 해외에 거점을 두고 있을 겁니다. 중국, 동남아시아. 검거가 쉽지 않습니다. 경찰서를 나서는 영희 씨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정의가 실현될 가능성도, 돈을 되찾을 가능성도 희박한 상황. 그녀에게 남은 것은 절망뿐이었습니다. 피해는 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 가족의 일상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경찰 신고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김영애 씨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그 전화를 받던 순간이 반복해서 재생되었습니다. 엄마, 나야. 지금 큰일 났어. 그 목소리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진짜 아들 민준의 목소리와 너무나 똑같았던 그 음성이 악몽처럼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낮에는 모든 전화가 두려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고 손이 떨렸습니다. 심지어 진짜 아들에게서 전화가 오면 정말 민준이니? 증명해봐라고 물어야 했습니다. 아들은 매번 참을성 있게 대답했지만 그의 목소리에서도 상처가 묻어났습니다. 엄마, 나예요. 진짜 나. 어제 저녁에 뭐 먹었는지 기억나세요? 엄마가 해주신 된장찌개. 이런 대화가 반복될 때마다 영희 씨는 자책했습니다. 내가 왜 내 아들을 의심해야 하지? 범인들이 내게서 무엇을 더 빼앗아 가려는 걸까? 신뢰였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 세상에 대한 신뢰,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까지. 5천만 원보다 더 값진 것들이 그녀의 마음에서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상황이었습니다. 남편 수철 씨의 항암 치료는 계속되어야 했습니다. 다음 달 치료비 예정액은 800만 원이었습니다. 영희 씨가 송금해버린 5천만 원 중 3천만 원은 바로 향후 6개월치 치료비로 준비해둔 돈이었습니다. 영희 씨는 은행을 찾아갔습니다. 대출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60대 중반의 나이에 안정적인 소득 없이 받을 수 있는 대출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담보대출을 위해서는 집을 담보로 잡아야 했습니다.
30년을 살아온 그 집을. 할머니, 신용대출은 최대 1,000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그것도 금리가 연 12%입니다. 담보대출을 원하시면 부동산 감정평가부터 받으셔야 하는데요. 은행 직원의 설명을 듣는 영희 씨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집을 담보로 3천만 원을 대출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매달 이자만 30만 원씩 나가야 했습니다. 남편의 연금 180만 원과 영희 씨가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마트에서 받는 월급 120만 원, 합쳐서 300만 원의 수입으로 이자와 생활비, 그리고 남편의 치료비를 감당해야 했습니다. 아들 민주는 자신의 적금을 깨서 500만 원을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결혼자금으로 모으던 돈이었습니다. 여자친구와 내년 봄 결혼을 계획하고 있었지만 이제 그것도 미뤄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결혼은 조금 늦춰도 돼요. 지금은 아빠 치료가 먼저예요. 민준의 여자친구 수정은 이 상황을 듣고 복잡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결혼 준비를 하던 중 갑자기 모든 계획이 무산된 것에 대한 실망감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 그게 우리가 예식장 계약금도 냈잖아. 그것도 취소하면 위약금 내야 하는데. 민주는 여자친구와 부모님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그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를 속인 목소리가 자신의 목소리였다는 죄책감,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 그리고 연기되는 결혼 때문에 여자친구와의 관계까지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수철 씨는 자신 때문에 가족이 고통받는다는 생각에 치료를 포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그만할래. 나 때문에 당신이 평생 모은 돈도 날아가고 애들까지 힘들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건강해야 우리 가족이 있는 거예요. 치료는 계속 받아야 해요. 영희 씨는 남편을 설득했지만 그녀의 마음도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밤 그녀는 화장실에 숨어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가족들이 잠든 새벽 2시 변기 뚜껑을 닫고 앉아서 수건으로 입을 막고 흐느꼈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쉽게 속았을까? 왜 아들에게 직접 전화해서 확인하지 않았을까? 자책은 우울증으로 발전했습니다. 영희 씨는 정신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급성 스트레스 장애와 중등도 우울증 진단을 내렸습니다. 약을 처방받았지만 약간마저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직장 생활도 힘들어졌습니다. 마트에서 계산대를 맡고 있던 영희 씨는 계속 실수를 했습니다. 손님이 건네는 돈을 잘못 거슬러 주거나 물건을 스캔하다가 멍하니 서 있기도 했습니다. 동료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봤고 매니저는 요즘 컨디션이 안 좋으신 것 같은데 좀 쉬시는 게 어떠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쉴 수가 없었습니다. 쉬면 그만큼 수입이 줄었고 대출 이자를 내기도 빠듯한 상황에서 하루의 일당이라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가장 힘든 것은 사회적 시선이었습니다. 이웃 주민들 사이에서 영희 씨가 보이스피싱을 당했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어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요즘 세상에 그런 것도 구분 못해? 텔레비전에서 매일 조심하라고 하잖아. 5천만 원을 그렇게 쉽게 보내다니. 좀 어이없네. 아들 목소리를 못 알아듣다니 그것도 이상하지 않아? 영희 씨는 이런 소리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신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조심했어야 한다는 것을, 확인했어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그 순간 아들이 위험하다는 목소리를 듣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었습니다. 피해자 지원센터에서 상담을 받았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상담사는 심리적 회복이 중요합니다. 스스로를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지만 현실적인 경제적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정부 지원금도 피해액의 일부만 보상받을 수 있었고 그것도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영희 씨가 준비한 저녁 식사는 간단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그리고 계란말이. 예전 같았으면 고기 반찬도 올랐을 식탁이었습니다. 민주는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다, 민준아. 내 잘못이 아니야. 범인들이 나쁜 거지.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이 고통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딥보이스 피싱은 단순히 돈을 빼앗는 범죄가 아니었습니다. 한 가족의 미래를, 꿈을, 그리고 행복을 송두리째 빼앗아가는 잔혹한 범죄였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영희 씨는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3주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같은 범죄 조직의 피해자들을 위한 집단 상담 및 정보 공유 모임이 열린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김영애 씨는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자신의 치욕스러운 경험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혹시 모를 실마리, 돈을 되찾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도 있을까 하는 희망으로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서울 서초구의 한 주민센터 회의실, 그곳에는 15명의 피해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50대에서 70대까지 대부분 김 씨와 비슷한 연령대의 부모 세대였습니다. 모두의 얼굴에는 같은 표정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절망, 분노, 그리고 깊은 수치심. 첫 번째로 발언한 사람은 61세 박순자 씨였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는 딸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딸이 납치됐다고, 지금 당장 3천만 원을 보내지 않으면 죽일 거라고. 전화 너머로 딸이 비명을 지르는 소리까지 들렸어요. 박순자 씨의 손은 심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계속 말했습니다. 돈을 보내고 나서 진짜 딸에게 전화했더니 회사에서 회의 중이더라고요. 멀쩡하게. 저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습니다. 깨어났을 때는 응급실이었어요. 박순자 씨는 현재 심장질환으로 약을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충격으로 협심증이 악화되었고 의사는 큰 스트레스를 받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더 괴롭힌 것은 육체적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제 딸이 저를 원망해요. 엄마가 왜 확인도 안 하고 돈을 보냈냐. 그 돈으로 제 결혼식 할 수 있었는데라고. 딸과의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나빠졌어요. 다음은 58세 이정호 씨의 차례였습니다. 남성 피해자는 흔치 않았지만 그의 사연은 더욱 비극적이었습니다. 저는 아들의 목소리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쳤다고, 피해자가 사경을 헤매고 있으니 합의금 1억 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씨는 퇴직금 전액인 8천만 원과 급하게 받은 대출 2천만 원, 총 1억 원을 송금했습니다. 40년 공직 생활의 결실이 한순간에 사라진 것입니다. 더 끔찍한 건 제 아들이 실제로 10년 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을 받은 적이 있다는 겁니다. 범인들은 그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 또 실수했어요. 이번에는 정말 큰일이에요라는 말이 너무 진짜 같았습니다. 이 씨는 모든 재산을 잃은 후 아내로부터 이혼 요구를 받았습니다. 30년 결혼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그는 현재 고시원에서 혼자 살며 배달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너무 무능하다고
어떻게 그런 사기에 속을 수 있냐고. 저도 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피해자는 69세 최영수 씨였습니다. 그의 경우는 더욱 정교한 수법이었습니다. 저는 손자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손자가 미국 유학 중인데 갑자기 전화가 와서 할아버지, 나 지금 큰일 났어. 마약 소지 혐의로 체포됐는데 억울해. 변호사 선임 비용이 필요해라고 했어요. 최 씨는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손자의 미국 대학 이름, 기숙사 주소, 심지어 룸메이트 이름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영어로 말하는 손자의 음성까지 완벽하게 재현했습니다. 손자가 경찰관과 영어로 대화하는 소리, 플리즈 헬프 미 그랜파라고 울면서 말하는 게 들렸어요. 너무 생생해서 최 씨는 6천만 원을 송금한 후 진짜 손자에게 연락했을 때 손자는 도서관에서 공부 중이었습니다. 그는 그 충격으로 뇌졸중이 왔고 현재 왼쪽 팔과 다리에 마비 증상이 남아 있었습니다. 한 명 한 명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김영희 씨는 자신만 당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에 위안을 받으면서도 더 큰 분노를 느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선량한 사람들이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었다는 현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담당 형사가 추가 설명을 했습니다. 이 범죄 조직은 우리가 추정하기로는 최소 50명 이상의 조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중국 동북부와 동남아시아에 콜센터를 두고 있고 국내에는 돈을 받아 현금화하는 인출책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형사는 범죄 조직의 시스템을 설명했습니다. 먼저 정보수집팀이 SNS, 공개된 개인정보, 심지어 해킹을 통해 피해자 정보를 모읍니다. 그 다음 AI 음성합성팀이 수집된 음성 샘플로 딥보이스를 제작합니다. 시나리오 작성팀은 각 피해자에게 맞는 완벽한 사기 시나리오를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실행팀이 전화를 걸어 범행을 실행합니다. 이들은 하루에 수백 통의 전화를 걸고 그중 몇 명만 속아도 수억 원의 수익을 올립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적으로 딥보이스 피싱 피해액은 약 3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신고되지 않은 피해까지 합치면 실제로는 그 두세 배는 될 것입니다. 왜 신고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한 피해자가 답했습니다. 수치스러워서요. 그리고 신고해봤자 돈을 못 찾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죠. 오히려 주변에 알려져서 손가락질 받을까봐. 실제로 회의실에 모인 15명 외에도 같은 조직에 당한 피해자는 훨씬 많았지만 대부분 모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피해자는 가족에게조차 말하지 못하고 혼자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모임이 끝날 무렵 70세 김정임 씨가 말했습니다. 저는 죽고 싶었습니다. 4천만 원을 잃고 나서 매일 한강에 갔어요. 뛰어내릴까 생각하면서 제가 사라지면 가족들이라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테니까. 그녀의 고백에 회의실은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습니다. 김영희 씨는 자신도 같은 생각을 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전 지하철 플랫폼에 서서 선로를 내려다본 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사라지면 적어도 가족들이 내 생명보험금으로 빚을 갚을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형사가 엄숙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피해자입니다. 범죄자가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범인들이고 우리 경찰이 반드시 잡아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얼마나 지켜질 수 있을지는 아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범인들은 해외에 있었고 가상화폐로 세탁된 돈은 추적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검거율은 10%도 되지 않았고 검거되더라도 돈을 회수하는 것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모임을 마치고 나오는 길,
김영희 씨는 박순자 씨와 나란히 걸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들은 같은 고통을 겪은 사람들이었고 그 고통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서로뿐이었습니다. 우리 이겨낼 수 있을까요? 박순자 씨의 질문에 김영희 씨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의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위로였습니다. 절망의 끝에서 영희 씨는 작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 모임에서 돌아온 후 김영희 씨는 오랜만에 잠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자신만이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같은 고통을 겪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묘한 위안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현실은 여전히 냉혹했습니다. 통장 잔고는 여전히 부족했고 남편의 치료는 계속되어야 했으며 대출 이자는 매달 빠져나갔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경찰서였습니다. 김영희 씨,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범죄 조직의 국내 인출책 한 명을 검거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보관하고 있던 현금 중 일부가 회수되었습니다. 영희 씨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담당 형사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전액은 아니지만 여러 피해자분들의 돈이 섞여 있어서 배분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김영희 씨의 경우 약 800만 원 정도 돌려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800만 원. 일은 5천만 원에 비하면 16%에 불과했지만 김 씨에게는 큰 희망이었습니다. 최소한 남편의 다음 달 치료비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상실감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변화는 영희 씨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피해자 모임에서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특히 자살을 생각했다는 김정임 씨의 고백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이런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나처럼 고통받는 사람이 더 생기지 않도록 무언가 해야 한다. 영희 씨는 지역 방송국에 연락했습니다. 자신의 사연을 공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가족들은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엄마, 얼굴이 나가면 동네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거예요. 손가락질 받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범인들이 부끄러운 거야. 그리고 내 이야기를 듣고 한 사람이라도 더 조심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중요해. 일주일 후 영희 씨는 지역 뉴스에 출연했습니다. 그녀는 카메라 앞에서 담담하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의 공포, 5천만 원을 송금하던 그 순간의 절박함, 그리고 사기임을 알게 된 후의 절망까지. 그녀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 어리석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이것은 부모의 사랑을 악용한 잔인한 범죄라는 것을요. 누구라도 당할 수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 가족에게서 긴급한 전화가 오면 반드시 끊고 직접 확인하세요. 아무리 목소리가 똑같아도 반드시 다시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방송이 나간 후 영희 씨에게는 수많은 연락이 왔습니다. 예상과 달리 비난하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격려와 응원의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저도 비슷한 전화를 받았는데 김영희 씨 덕분에 사기인 줄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부모님께 이 뉴스를 보여드렸어요. 제 어머니도 작년에 같은 피해를 당하셨어요. 혼자 고통받고 계셨는데 뉴스 인터뷰를 보고 처음으로 이야기하셨어요. 영희 씨는 이 메시지들을 보며 자신의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피해자 모임의 다른 사람들과 함께 딥보이스 피싱 피해자 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서로의 회복을 돕고 예방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주민센터, 노인정, 복지관 등을 찾아다니며 직접 경험담을 나누었습니다. 영희 씨는 강연에서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딥보이스 기술은 이제 너무 정교해서 진짜와 구별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한 가지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확인입니다. 가족이 위급하다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번호로 직접 전화하세요. 단 1분의 확인이 평생의 재산을 지킵니다. 김영희 씨와 연대 회원들은 금융당국과 협력하여 가족 안심 코드 제도도 제안했습니다. 가족끼리만 아는 비밀 단어나 질문을 정해두고 긴급 상황에서 이를 확인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몇몇 은행에서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 고액 송금 시 가족 확인 절차를 강화했습니다. 한편 영희 씨의 가정도 천천히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회수된 800만 원으로 당장의 위기는 넘겼고 아들 민주는 여자친구 수정과 함께 작은 결혼식을 올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수정은 처음에는 실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그때는 몰랐어요. 가족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이제는 알아요. 우리 천천히 준비해도 괜찮아요. 민주는 SNS 계정을 모두 비공개로 전환했고 가족들과 긴급 확인 코드를 정했습니다. 할머니의 고향은? 이라는 질문에 부산 광안리라고 대답하면 진짜 가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남편 수철 씨의 건강도 조금씩 좋아졌습니다. 항암 치료가 효과를 보이기 시작했고 의사는 조심스럽게 희망적인 예후를 이야기했습니다. 수철 씨는 아내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이제야 알았소. 우리 함께 이겨냅시다.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게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3천만 원이 넘는 빚이 남아 있었고 영희 씨는 가끔 그날의 전화를 떠올리며 악몽을 꾸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같은 고통을 겪은 동료 피해자들, 그녀의 용기에 감동한 지역사회,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들이 함께였습니다. 6개월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국제공조 수사 끝에 중국 지린성에 있던 범죄 조직의 본거지가 적발되었고 주요 조직원 23명이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에서 피해자 명단과 수법이 담긴 매뉴얼을 발견했습니다. 영희 씨의 사건을 포함해 수백 건의 범죄 증거가 확보되었습니다. 비록 돈을 모두 되찾지는 못하더라도 범인들이 처벌받는다는 것만으로도 위안이 됩니다. 영희 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범인을 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애초에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가 함께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김영희 씨의 이야기는 여러 언론에 보도되었고 정부는 딥보이스 피싱 예방법을 제정하는 데 착수했습니다. AI 음성 합성 기술의 악용을 막기 위한 규제와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영희 씨와 피해자 연대는 법안 제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1년 후 김영희 씨는 올해의 소비자 보호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시상식에서 그녀는 수상 소감을 말했습니다. 저는 그저 제 경험을 나눴을 뿐입니다. 이 상은 저와 같은 고통을 겪은 모든 피해자들, 그리고 침묵 속에서 홀로 아파하는 분들과 함께 받는 것입니다. 부디 더 이상 우리 같은 피해자가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김영희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더 이상 절망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을 딛고 일어선 사람의,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있다는 뿌듯함이 담긴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영희 씨는 가족들과 함께 조촐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식탁에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고기 반찬도 올라왔습니다. 아들 부부도 함께했고 건강을 회복한 남편도 환한 얼굴로 웃고 있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정말 존경해요. 아니야. 우리 가족이 함께 이겨낸 거지. 영희 씨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그래, 우리는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중요한 것을 얻었다. 서로에 대한 신뢰, 고통을 이겨내는 힘,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돕는 마음. 딥보이스 피싱은 영희 씨의 가정에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상처는 이제 흉터가 되어 더 강하고 지혜로운 삶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흉터는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의 표시가 되어 같은 비극을 막는 방패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술의 발전이 언제나 좋은 방향으로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의 작은 방심이 큰 비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하지만 동시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찾을 수 있고 상처를 치유의 힘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족도 안전합니까? 지금 당장 가족들과 긴급 확인 코드를 정하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가족이 위급하다는 전화를 받으면 일단 끊고 직접 확인하세요. 단 1분의 확인이 당신의 평생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정말 소중한 사연 감사합니다. 모두 조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주위에 널리 알려주세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